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1부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2부에서는 또 우리 준비하고 계신 수석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석 위원님 어떤 위원님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잔소리만 해주시는 수석 위원님이시죠. 정재훈 수석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낮에 갑자기 이제 주식 잔소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수석 위원님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또 저녁 시간에도 뵙고 낮에도 뵙고 하니까 반갑네요. 우리 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낮에 그렇게 깜짝으로 오늘 컴백을 하셨는지 어떻게 신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박모 PD라고 있어요. 예. 아침 그 화상 연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땜빵? 아니죠. 믿을 만한 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사무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급했던 상황이라서 네. 의리 넘치시네요, 역시. 방송 출연을 했는데 네. 반응이 뜨거웠어요. 조만간 주식 잔소리는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아, 진짜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예고편을 날려주시니까 기대치가 한껏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 수석 위원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 얘기를 먼저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보조지표 또 설명을 해드릴 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들이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지수를 좀 보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올해 6월 달에 3,3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가가 대충 한 2,900포인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절반의 미덕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0과 120이 골드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적게는 60일 이평선, 많게는 120일 이평선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반등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보고 미래를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하고 가장 유사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란 말이에요. 말만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구간하고 똑같다라는 부분들, 비슷하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부채 한도 있었죠?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유로존의 위기가 나타났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한도 협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용등급 니네 강등시킬 거야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연말까지 유예가 됐어요. 근데 유로존 대신에 헝다 이슈가 생겼어요. 중국발 이슈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만 이게 해결된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 둔화예요. 실적에 대한 둔화, 이 부분들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을 했었죠. 돈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을 해줬고, 그러면서 실적이 올라섰다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슈 이때에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어요. 과거 서브프라임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밑바닥에서 쏟아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가 더 좋고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가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된다라면 이 폭 자체는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 4분기에 있어서는 과연 실적이 더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년도 22년도에 실적, 즉 EPS의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시장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외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뭐 이슈도 있고 미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원하게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시장도 계속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박스권의 연장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역의 연장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거는 기업들의 숫자, 그걸 단순하게 개인 투자, 저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시황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요. 물론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체크할 것들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그런 지표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 판단하는 부분들은 기업의 실적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상향이 조정되느냐 아니냐. 국내 쪽에 있어서는 이미 실적에 대한 피크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밀려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외부적인 요인이 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하다 보니까 그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난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겁나게 빠진다고 할 때는 언제고? 실적의 이 추정치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보니까 공급 물량을 조절했다. 공급 물량을 조절했더니 수익성은 겁나게 좋아지더라.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얘 수익성 좋아지는구나. 그럼 목표가 상향이 되겠구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건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숫자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또 하나는 플러스 알파, 성장에 대한 가능성, 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더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드는 이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흐름들이 좋은 게 컨텐츠, 엔터, 게임 뭐 이런 쪽이 있어요. 뭐 갖다 붙이기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이 메타버스가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종목군들이 이건 수혜주다 뭐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 더 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뭘 하나를 개발을 해놓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대규모의 투자에 대한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물가는 겁나게 올라가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게 되면 비용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설비 투자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로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요. 아까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KG 동부제철 뭐 매도 시기 좀 부탁드려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단적으로 한번 볼게요. 시장 얘기 잠깐 시장 얘기 더 하고요. 어찌됐든 반등은 더 나와요. 반등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보게 되면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2011년도도 한번 봐보세요. 2011년도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간값이 있지만 그 회복을 해주고 나서 사망을 해도 사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무조건. 그리고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된다라면 60에서 121선 자리 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움직인다. 그럼 이때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60과 120이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3100에서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나는 현금을 좀 만들겠다 싶으신 분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아마 안 만들걸? 왜일까요? 사람은 참 간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빠지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욕심이고. 여기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단언컨대 시장 박스 못 넘어가요. 이거. 못 넘어간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도예요, 여기서는. 주식 비중 100%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현금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현금 만드는 투자자분들이 있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급락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5일선하고 21선이 어찌됐든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한꺼번에 확 죽어버리질 않아요. 이때 한번 볼까요 또? 이때? 20하고 60하고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5하고 20하고 5일선하고 21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크게 급락은 안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러면 한마디 상승했으니까 조정을 받게 되면 이 한마디가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대에 왔을 때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시장이 아니면 겁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은 단기 관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그때는 조금 현금을 만드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그거예요. 나는 손실 보고 못 팔아. 저도 그래요. 세상에 손실 보고서 매도하면서 웃는 사람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사람은 있죠. 근데 조금 줄여놨다가 다시 매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제가 만약에 종목을 여기가 2만 원에 주가 2만 원 주식이 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10,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1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손실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다라면
손실이 반토막이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잖아요. 손실이긴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2천은 25%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50만 원이 되겠죠. 손절을 하게 되면. 전량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밀려버리게 되면 여기서 재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량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절반만 매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사게 되면 여기서는 주식에 대한 수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도 차트를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그러면 시장 조정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600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박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2002 서브프라임 이후에 한번 박살이 났던 이때가 이 상승폭의 382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걸 근거로 들이대는 게 정석이고. 왜?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게 382 조정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상승에 382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봐도 이 상승에 382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가 2600이기 때문에 2600까지는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설사 이만큼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흐름상 과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야 건전하게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조정다운 조정을 안 보였기 때문에 후유증인 거고 돈질로 이렇게 끌어놨단 말이에요.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매물을 쌓이게 되는 거고 매물을 부르게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움직이기가 힘들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진짜 2600 갈까?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걸 왜 장담 확언을 못 드리냐면 이때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다 빠졌다 이거. 지가 빠져야 1750, 1850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00도 깼어요. 다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더 빠졌단 말이에요. 좀 그렇지만 근거를 보면 이 강연회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지만 서브프라임 시기 때 PER과 PBR 추이를 보면 PBR 같은 경우는 도대체 주가에 대한 바닥이 어느 정도에 나올까라는 것들이에요. 0.78배에서 0.79배였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 이 미친 코로나 이거 0.59배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거 0.59배. 이때 다들 털렸잖아요. 반대 많이 나가고 이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빠진다라고 인버스 들이댄 사람들 많아요. 그럼 여기서 밸류를 한번 봐봐요. 지금 이거 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박스라고. 그럼 이 7년 동안에 이 박스를 그렸을 때 저점 자리대의 PER과 PBR을 보게 되면 이때가 9배 정도. 이 11년도에. 그죠? 지금 PER, 현재 기준으로 PER 14배예요. 자, 여기 2012년도에 저점 자리대가 PER이 11배. 요때가 PER이 12배. 그리고 요때가 14배. 그죠? 이 박스 구간에서 저점을 쳤을 때의 PER 수치가 11배에서 뭐 10배에서 14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PER은 14배, 14.5배 수준인데 12개월 선행, 올해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 10배예요. PBR 1.14배고 그러면 PER 10배예요. PER 10배. 그러면 이 자리대보다 더 싸게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가. 돈질은 겁나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싹 다 매도해 갖고 현금을 만드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하는 게 정상인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못 팔아요. 적어도 나는 못 팔아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빠진다, 2,600 가고 뭐 한다? 전 못 팔겠어요. 왜? 이때보다 싸요. 이때보다 지금이. 근데 왜 팔아야 돼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싼데 왜 팔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싸게 샀으면 좀 덜어놓고 그 덜어놓은 상태에서 많이 내려왔으면 더 사고 분할로 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고 사실 이런 거는 단기로 막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이런 걸 볼 필요성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 그 부분들의 지금 위치를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저거 얘기했죠? KG 동부제철을 물어보셨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자, 다시 이제 라인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주가가 겁나게 빠졌어요. 비단 동부제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한번 봐보세요.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018년도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19년도에 흑자로 돌아섰고 20년도에 흑자에 대한 규모가 컸어요.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도의 전망은 모르겠어요. 주당 자산 가치가 이제 9,000원 거의 10,000원이란 말이에요. PBR 한 배 정도? 한 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수익이 실적이 꽤나 높았는데 근데 주가는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설마 이 자리대를 깨고 갈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0,000원대 초반에서 20,000원 요 사이? 그러니까 이걸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 포스코를 한번 봐보세요. 포스코를 보면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분기 실적 사상 최고 실적 나왔어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역성장을 2018년도까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면서 회복을 해주는 듯 했다가 2019년도에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조 4천억대까지 했고 올해 9조 3천억이에요. 올해 9조 3천억. 9조 3천억인데 내년도와 내후년도는 실적이 이게 역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추후에 밸류를 예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원재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면서 철강 가격, 그 후판이라든가 이런 분은 철금 가격을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인상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익으로 좀 잡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원재재 가격이 이제 서서히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 그 가격을 그대로 정가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 수익성이 이만큼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시장에서는 의문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에 관련돼 있는 뭐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이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닌가? 뭐 그 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성장 섹터 고밸류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즉 성장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뭐 역성장을 한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럼 반대로
실적이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 같은데 빠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방송 말미에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방송 말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격도예요.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2차전지 쪽 섹터 단기 고점 나온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쳐야 돼요. 몇 년치를 땡겨다 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격도를 보면 조금 수월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즉 내가 따라 들어가도 되는가 아니면 따라 들어가지 말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격도라는 거는 주가하고 이동평균선 요 사이가 얼만큼 벌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일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일선인데 쫙쫙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 이격이 이게 바로 이격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게 5일 이격도가 되고 10일 이격도를 볼 수 있고 20일 이격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당일의 주가를 이동평균치로 나눠서 구하면 투자 시점을 포착하는 기술적 지표로 사용을 한대요. 즉 뭐냐면 보통 이격도는 100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100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요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격도가 100 이상인 부분들은 당일의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즉 5일선보다 위에 있을 때 그때는 100이 100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 5일선 밑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는 100 이하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0 이상으로 계속 있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100 이상 있다라면 단기적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뜻하는 거예요. 무조건 5일선이 아니라 5이격도가 아니라 12격도를 쓸 수 있고 22격도를 쓸 수 있고 62격도를 쓸 수 있어요. 62격도는 61선과 주가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느냐, 22격도는 21선과 주가가 얼마만큼 벌어져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도 되겠구나,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나 이하에서 변곡점이 나타나거나 기준값을 돌파하면 매수, 또는 매도의 시점에 도달하면 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거예요. 5일선 돌파의 거래량 증가하면 요거 매수로 대응을 하죠. 그죠? 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매수로 하죠.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특징을 또 봐야 되겠죠? 이격도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돌아가려는 회귀성을 이용한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밀렸다가 더 올라가기도 빠졌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벌어지면 다시 돌아가려고 회귀를 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동평균선 위로 크게 멀어지는 것은 이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크게 위로 멀어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이때는 주식의 매도 시점이고, 반대로 아래로 쭉 낮아지는 거, 100 이하로 쭉 떨어지는 거는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낙폭과대로 빠졌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식이 매입 시기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이론적인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승 국면일 경우
20 이동평균선이 경우 106 이상이면 매도, 98 수준이면 매수 이렇게 돼 있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인 경우 110 이상이면 매도, 98 수준이면 매수 이렇게 돼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 즉 요거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하강국면일 경우 20일 경우에 102 이상이면 매도, 92 수준이면 매수, 61호 평균선 같은 경우는 104 이상이면 매도고 88 수준이면 매수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틀려요. 그때그때 달라요. 요거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시장의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종목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봐볼게요. 자, 코스피예요.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00년도 이후에 이게 22격도예요. 22격도. 22격도에서 봤을 때 104, 105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요 시기 때는 다 대부분 고점으로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2격도가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이 104에서 105 자리대를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넘어갔다라면 신규로 매수를 대응하는 게 아니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구나. 지나간 20년의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시기가 있죠. 이거 코로나가 있었고 이거 서브프라임 있었잖아요. 그죠? 요런 시기 때 같은 경우 이거는 뭐예요? 2011년도니까 부채 한도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104, 105 위에서는 차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반대로 95 이하에서부터는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 자리대들이 전부 다 95 이하권역이었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5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변동성이 막 생기고 종목이 올랐다 빠졌다 막 하고 또 올라가는 척했다 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심리가 깨지는 거죠. 멘탈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했다가 좀 더 싸게 사야지 이런 식의 생각 저도 물론 똑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매의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격도만 놓고 보면 22격도 기준으로 22격도 기준으로 95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하면 되겠구나. 또는 나는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근데 9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버텨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차트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시장을 보고 여기서 깔끔하게 지표를 하나 추가합시다. 이격도를 좀 해놓고 여기 위로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거 다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이거 귀찮아.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20만 보자고요. 20은 또 붉게 또 물들어 놔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물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22격도를 보게 되면 100.76이에요. 100.76.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요. 100.76. 그러면 이격도가 거래소 시장에서 보니까 이격도가 104에서 105 정도가 되게 되면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더라.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 자리대에 도달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부분들을 보면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아마 아까 그 얼마 이상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106, 110, 뭐 102, 104 뭐 이런 거. 왜 아니면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 2000년도 이후에 삼성전자의 22격도는 110 정도 부근까지 상승하면 110만 가면 고점이었어요. 110만 가면.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22격도가 110 넘어가면 무조건 매도구나.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고점을 형성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22격도가 삼성전자의 22격도가 110을 가게 되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이제 구간별로 좀 나눠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여기서 뭐 영어 많이 나오네? 자, 이거를 구간으로 쭉 나눠서 봤어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요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격도예요. 22격도. 110이 나오게 되면 일단 고점 언저리가 나온대더라. 그러면 요 언저리대가 다 그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요 지금 손가락 삿대질하고 있는 요 자리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고점권역으로 놓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격도상의 다이버전스 발생했고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고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고 그죠? 그러면 이격도만 놓고 보게 되면 고점권역으로는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에 대한 추이는 꾸준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안 배운 건 아니니까. 그죠?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고점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단기 매도잖아요. 마디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스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값하고 N값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가를 깨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격도를 놓고 마디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겠느냐 아니겠느냐 이 부분들을 대충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여전히 또 일봉 차트인데요. 22격도가 100 이상에 위치한 일수가 많다는 거. 즉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요때는 20년이에요. 요때는 21년이에요. 자, 지금 보면 22격도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올라가 있는 일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22격도가 밑으로 내려온 날이 더 많잖아요. 약세장.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강세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도만 놓고 봐도 강세장이구나 약세장이구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재미가 없죠. KMW. 자,
아까 62격도가 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그때 다르다고 했어요. 과거에 저쪽 이때는 이제 LT 막 이때예요. L4G, LT 막 이때는 5G. 가격의 차트는 많이 틀려졌지만 이때 62격도예요. 62격도. 여기도 62격도예요. 그리고 뭐예요? 쌍봉이잖아요. 그죠? 22격도 마찬가지예요. 22격도도 쌍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 못하죠. 5G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주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급락을. 차익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망 선고한다. 이게 지금 현재의 주가예요. 다른 거 볼까요? LNF.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LNF. 시세가 끝났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62격도가 왔어요. 여기도 왔어. 근데 이걸 따라 들어간다? 못해요. 왜? 이격 겁나게 벌어졌거든요. 그럼 쉬어가야 돼요. 때려 죽여도. 20과 62격도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나는 중장기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뭐 30만 원에 사고 막 이렇게 할까요? 난 못해요, 이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다시 결정질 때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이평선을 벌어지게 되면 다시 회귀를 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쉬었다가 가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좀 과도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뭘 얘기했었어요? 카카오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슬라이드 쇼가 끝났대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카카오 월봉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카카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격도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격을 보면 얘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갔죠. 다 빼버리고 20하고 60만 보자고요. 초록색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건 맞는데 이때 당시 아마 말씀을 드렸지 싶어요. 요때 이거 이격 벌어졌으니까 쉬었다 가야 됩니다. 2달 쉬었고요. 3달 쉬었고, 이때 또 이격이 벌어지면서 또 쉬었다가 고점 맞고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LNF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맞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LNF가 소재 쪽에 공급을 하고 삼성 쪽에 공급을 하고 LG 쪽에 공급을 하고 모르는 게 없어요. 실적이 겁나 좋아지고 합작법인 세우고 모르는 투자자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23만 원에 이건 더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장기 투자로 나는 모아갈 거야 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애시당초에 이때 매수를 해서 잘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봅시다. 내년도에 실적은 겁나 좋아지는데 주가는 겁나게 빠진 게 뭐가 있냐? 뭐가 있지? 자, 네페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페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22격도를 보니까 저점 자리대가 한 80
85 이하? 뭐 요 정도 떨어지면 뭐 얼추 뭐 바닥권역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주가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48,000원짜리 거의 49,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어요. 이 100 이하권역으로 다시 내려오면 얘는 살살 모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얘가 올해까지 적자예요. 올해까지. 적자인데 내년도에 최고 실적이 나와요. 2023년도에도 50% 이상 성장을 해요. 그럼 얘 성장주잖아요. 물론 금리 인상기 테이퍼링 이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과도하게 받았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봐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월봉상의 22격들을 보면 월봉상의 22격들을 보면 징그럽게 많이 빠지면 이 22격도가 뭐 66자리대까지 밀리네요. 60, 55 이 자리대까지 밀리네요. 지금 22격도가 97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 22격도를 20개월선을 깼으니까 100 이하로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자리대까지 내려올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박스를 돌파를 하느냐 이게 내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성장을 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혹은 뭔가 이슈적인 그 부분들 때문에 엔터를 매수를 하고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점권역에 있는 걸 중장기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조정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 중에 내년도 내후년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이어갈 기업에 투자를 할 거냐 그걸 선택을 하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참고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너무 밸류를 땡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건 숫자예요. 숫자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느냐예요. 제가 11월 달에 중순에 2차 전지 소재 쪽 하나 탐방을 가요. IT 쪽에 탐방을 하나 가요. 두 회사를 갑니다. 하나는 신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하러 가는 거고 하나는 마찬가지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확인하러 갑니다. 그게 만약에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아마 탐방 루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될 거예요. 작년에 MK전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아직도 갖고 있어요. 100% 수익 넘습니다. 원금 회수했고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지 싶어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참여하시고 조언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도 초보 땐 그랬어요. 누가 좋대 그럼 그거니까 사서 물어보고 근데 이 사람은 안 갖고 있어요. 욕했죠. 그리고 이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봤죠. 이게 좋대요. 그럼 또 샀어요. 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또 끊었죠. 저도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모르면 차트가 됐든 회사에 대해서 전화를 해보든 그렇게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가는 게 하나씩 그렇게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롱런하는 그런 비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른 부분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 시험대에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렇게 좋은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란톡 저희 열어두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수석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